안녕하세요. 피부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임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임원장TV에서는 간만에 피부묘기증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묘기증의 개요, 유병률, 전체 인구 중에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퍼센티지죠. 전 인구의 4% 정도가 피부묘기증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피부묘기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려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 3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의외로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서 발생하면은 치료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증상은 단순 피부묘기증, 증상성 피부묘기증, 백색 피부묘기증으로 나뉘는데, 단순 피부묘기증은 말 그대로 가렵지 않은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피부묘기증이고요. 증상성 피부묘기증은 증상이 있다는 거죠. 피부를 긁었을 때 부풀어 오를 뿐만 아니고 가려움증까지 있는 피부묘기증이죠. 그리고 백색 피부묘기증은 아래에 있는 사진과 같이 긁었을 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고 하얀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건데, 뭐 색깔이 다른 거지 빨간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토피랑 피부묘기증이 동반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토피랑 피부묘기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백색 피부묘기증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피부묘기증의 예후, 어떤 경우에 잘 낫고 어떤 경우에 잘 낫지 않느냐. 나이가 많으면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오래됐을수록 잘 안 낫고요. 당연히 오래됐을수록 잘 안 낫겠죠. 근데 일주일 된 거나 3년 된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3년을 넘어가면은 좀 치료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은 진짜로 치료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도 나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잘 안 낫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면역계통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이제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이제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불안초조해하고 우울하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또 옮기려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드시는데, 항히스타민제의 복용 간격이 짧을수록 잘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일주일에 하나씩 드시는 분이랑 하루에 2개, 3개씩 드시는 분이랑은 좀 치료하는데 난이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피부묘기증의 특징, 낮보다 밤에 더 가려운 경우가 많고요. 근데 3년을 넘어가면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화될수록 뭘 해도 가렵고 어느 시기에도 이제 낮이나 밤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치료하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겨울보다 여름에 더 심한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보다 여름에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근데 간혹 겨울에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타입들이 더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려고 할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땀을 시원하게 흘리고 나면은 가려움증이 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할수록 가려움증 개선에 좀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몸의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 분비가 촉진이 돼서 더 가려운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묘기증의 원인, 이게 원인이 뭔가요? 하면서 이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원인을 못 찾겠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찾으려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인을 찾는다고 증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식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식생활을 개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인, 전신질환 중에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 묘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약, 이거 중요합니다. 엔세이드, 소염진 통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 뒤에 소염진 통제 같은 건 많이 복용하시고,
피부묘기증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항생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이나 입원 중에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생제를 복용하면은 피부묘기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만약, 모든 비만약은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빡친 상태가 되면서 약간 예민해지고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겠죠. 그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은 이 또 면역계통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계통을 자극하니까 비만약을 드시고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나 피부묘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호르몬 관련 약물,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피임약,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탈모약.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주로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도 피부묘기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 문제, 비만, 살이 쪄도 우리 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고 난 다음에 이제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이 고도비만인 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키가 174인데 요 정도 키 한 100kg 이상 되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깨끗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낮밤이 바뀐 생활, 낮밤이 바뀌어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50세가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취업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그 밤에 이제 경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서 피부묘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다. 뭐 원래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피부묘기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냥 뭐 심하지 않은 알레르기 체질이면은 피부묘기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식생활이 안 좋다든지 낮밤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묘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레르기 체질이 너무 심하면은 악화 요인이 없이도 그냥 피부묘기증이 어릴 때부터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 요인,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밑줄을 쳤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히스타민 증후군, 우리 몸에 이제 그 알레르기를 이제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비되는 상황들을 막아줘야 피부묘기증이 좋아질 수가 있다. 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죠.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 알레르기나 피부묘기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뭐 얘기가 이제 길게 써 있는데 요약하자면 모든 인구 집단의 한 5분의 1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좀 우울해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밤에 잠을 많이 안 자고 잘 울고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런 특징을 보이는 5분의 1의 인구 집단이 커서도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심리적 요인, 이렇게 복잡한 게 써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내놓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야생 상태에서 사자를 만났다. 그럼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이 흥분하게 되고 식욕은 억제되는 거죠. 이렇게 내놓는 물질들이 면역계통에 자극해서 IgE라는 항체나 어떤 히스타민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발생하고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모든 병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그게 무슨 원인이 돼요? 라고 이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면역계통이 자극돼서 피부묘기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 요인, 이 병이 자주 발생하는 나이대가 있고 그 나이대에 치료를 받으시러 한의원에 많이 와요. 고3 학생들 많이 오고요.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 동네 같이 이제 공부 많이 시키는 동네는 중3짜리들도 많이 와요. 그 나이대 넘어가면은
취업하는 시즌,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피부 질환이 되게 많이 생겨요. 예. 그리고 그 나이대를 잘 넘기고 나서도 취직을 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쁜 상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든지 이런 때도 피부 묘기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를 막 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료하다 보면은 본인이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결혼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쯤 돼서 많이 가렵다. 결혼을 할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이가 안 좋다. 시부모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 시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도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부묘기증 때문에 드시는 양약, 그 항히스타민제가 저항할 항자를 써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 알레르기에는 뭐 히스타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관여를 하긴 하지만 히스타민이 가장 핵심이고요. 히스타민이 분비됐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계통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위장에 작용을 하면 복통설사, 복부팽만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에 작용하면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피부에 작용하면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크서클, 알레르기 있는 분들 중에 다크서클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다크서클도 히스타민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해 있느냐?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 내가 알레르기 체질이니까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 항원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창고에만 들어가면 가렵다. 창고에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창고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원에 대한 민감성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창고에 들어가도 가렵지 않은 몸을 만들어 드리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히스타민 유발 인자. 뭐 음식에 들어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도, 압력. 온도도 히스타민 분비를 늘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하기 쉽다. 그리고 압력, 피부를 긁으면 부풀어 오르죠. 피부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를 긁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피부를 이제 압력을 가하고 만지고 긁고 하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해주셔야 될 거는 히스타민 유발하는 음식, 온도, 압력을 피해 주셔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자극들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장에는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장이 안 좋아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 이거를 일명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어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소화기관의 기능도 개선시켜줘야 된다. 음식을 볼 텐데요. 좀 많아요. 좌절하시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 단백질.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요새 뭐 초유 단백질, 뭐 음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일체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드시면서는 낫기가 힘들어요.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피부 비묘기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공육, 햄, 소세지 뿐만 아니고 요새 이제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닭가슴살 양념된 거 많이 사서 드시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댁에서 닭가슴살을 삶아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닭가슴살 시저닝 된 거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커피. 자기는 아메리카노 드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안 좋아요. 아메리카노가 믹스 커피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럼 라떼는요? 라떼는 아메리카노보다 더 안 좋죠. 둘 다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인데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우유를 넣었으니까 우유도 이런 피부묘기증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라떼가 아메리카노보다 더 안 좋다. 그래서 커피는 드립 커피 있잖아요. 그 필터에 내려 먹는 거.
그게 카페인 함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라떼, 그리고 그 다음에 믹스커피.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잔 이내로 드셔야 돼요. 한 잔도 다 채우지 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물에 빠뜨려서 기름이 빠진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겹살보다는 수육, 치킨보다는 백숙을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수육이나 백숙도 좀 덜 드시는 게 좋아요. 족발은 물에 빠뜨려서 기름이 빠진 형태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걸 만들 때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족발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 기름이 이제 외국에서 물을 건너오면서 이제 산화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견과류 몸에 좋다 그래서 매일 먹는데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피부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데 몸에 좋은 거하고 피부에 좋은 건 달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참 괜찮은데 이게 별로야. 이 사람은 참 착한데 능력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몸에 좋은 거랑 피부에 좋은 걸 구분을 못해요. 자, 그리고 회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물 음식은 국물을 좀 덜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피부에 이제 자극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인공 조미료뿐만 아니고 멸치, 다시마, 치즈, 디포리 이런 것도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연재료든 인공재료든 막론하고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물 자체를 덜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좀 라면이 좀 나아요. 의외죠? 그리고 두유. 콩은 껍질을 깐 건 괜찮고 안 깐 건 안 괜찮으니까 두유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참치, 꽁치, 고등어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살이 빨간 생선도 안 좋아요. 연어, 돔, 참치, 말린 과일, 건포도, 꽃감, 그리고 우유. 유제품은 그냥 거의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묵은 활동성 아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술은 소주가 좀 낫고요. 와인이나 막걸리가 제일 안 좋습니다. 발효주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음식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단백질 보충제랑 커피랑 카페인 그리고 가공육 요거는 거의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평소에 반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충제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무지성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역계통이 좋대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 종합 비타민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B9과 비타민 B12가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정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타민 C 정도는 가려움증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도 피부 질환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론적으로 오메가3는 영적 물질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걸 생선 기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드시는 보충제인데 아연을 이제 고용량으로 25mg, 50mg, 100mg 이렇게 드시면은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루 10m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는 이제 벌이 이제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이 면역계통이 좋다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역에 좋다 그래서 먹는데요? 면역은 면역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퉁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는 프로폴리스가 효과가 좋지만 피부 질환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벌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강하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프로폴리스 드시고 두드러기 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밀크시슬.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에 좋다 그래서 이제 밀크시슬을 반드시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부작용 중에 가려움증이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 콜라겐은 주로 이제 닭발이나 생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드신다고 해서 피부 탄력 안 좋아져요. 이게 피부 탄력이라는 게 콜라겐이 부족해져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콜라겐의 분자 구조가
비탄력적인 구조로 바뀌는 게 이제 노화기 때문에 콜라겐을 드셔도 보충이 안 됩니다. 치료를 만약에 이제 저희랑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 양약의 복용 간격, 그리고 이 연고를 바르시는 이 도포 간격을 조금씩 늘려주셔야지 단번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번에 끊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셨다가 실망하시고 이제 그냥 치료 안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끊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조금씩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조금씩 이제 복용 간격이나 도포 간격을 늘리면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부풀어 오르는 것보다 먼저 좋아지고요. 부풀어 오르는 거는 한 석 달 정도 치료하신 이후에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피부묘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질환을 진료하는 한의사 임재홍 원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